죄인을 심판하던 여자.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 심판받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독사라 불리며 거대한 악을 추적하던 검사 한지원. 모든 것을 끝낼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기 직전. 그녀는 의문의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고 낯선 바닷가에서 눈을 뜬다. 과거도, 이름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그녀는 작은 해안 마을에서 도둑이자 정신 나간 여자. 모두가 기피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 그런 그녀에게 수아라는 새 이름을 선물하며 유일하게 손을 내민 남자. 상처 입은 동물들을 치료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의 수의사 강민준. 그는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녀가 다시 세상을 믿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준다. 하지만 자애로운 미소 뒤에 악마의 얼굴을 숨긴 채 그녀의 과거를 쫓는 거대 제약회사 루미너스 바이오의 회장 서태환. 그의 그림자가 그녀가 숨어있는 평화로운 마을까지 드리워지기 시작한다.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돌아오고 잊었던 검사의 본능이 깨어날수록 그녀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자신을 구해준 남자 곁에서 평범한 수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걸고 괴물과 맞서 싸우는 검사 한지원으로 돌아갈 것인가? 지워진 과거와 되찾아야 할 정의 사이.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 기억의 시작은 비명과 함께였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며 내지르는 절규.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의 절박한 몸부림.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쇠가 찢어지고 유리가 깨지는 굉음. 몸이 허공에 뜨는 찰나의 무중력 상태가 지나고 차갑고 거대한 무언가가 온몸을 격렬하게 후려쳤다.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바닷물의 비릿함과 함께 의식은 심해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귓가에 맴돈 것은 자신을 향한 충직한 개 한 마리의 절박한 낑낑거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안개, 자욱한 동해의 작은 해안 마을. 그 고요한 백사장 위로 밤새의 상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수의사 강민주는 늙은 리트리버 마루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다 파도 끝자락에 미역처럼 엉겨있는 검은 형체를 발견했다. 사람이었다.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엉킨 머리카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곁에는 탈진한 상태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주인을 지키려는 듯한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낯선 이의 접근에 개는 약하게 으르렁거렸지만 더 이상 짖을 힘조차 없어 보였다. 괜찮아, 괜찮아, 해치지 않아. 강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자의 상태를 살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미약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여자를 안아들었다. 그의 동물병원과 붙어있는 작은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절박했다. 그의 등 뒤로 충직한 골든 리트리버가 비틀거리며 그들을 따랐다. 여자가 눈을 뜬 곳은 낯선 방이었다. 나무 천장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녀는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된 거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머릿속은 텅 빈 암흑뿐이었다. 이름, 나이, 가족, 그 무엇도 떠오르지 않았다. 기억이라는 서랍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기분.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와 그녀의 목을 졸랐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깨어나셨군요.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부드러운 인상의 남자, 강민준이었다. 그는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성함이라도. 여자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텅 빈 눈동자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녀의 모습에 민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일단
안정을 취하세요. 큰 사고를 당하신 것 같아요. 옆에 있던 개는 무사합니다. 제가 돌보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그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이름도 기억 못하시면 제가 임시로 이름 하나 지어드려도 될까요? 당신을 부를 이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물처럼 맑고 깨끗해 보여서. 수아. 어떠세요? 물수 슈이. I-R-L. 마음에 드세요. 수아. 그녀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작게 굴려보았다. 텅 빈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각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의 그녀에게는 기댈 수 있는 무엇이든 절실했다. 며칠이 흘렀다. 수아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낡은 티셔츠를 입고 낯선 공간 속에서 불안한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왕진을 위해 잠시 집을 비웠다. 그는 그녀에게 얌전히 집에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갑자기 들려온 자동차 경적 소리의 수아는 발작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안 돼. 도망쳐야 해. 그녀는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헝클어진 머리, 겁에 질린 눈, 헐렁한 옷차림. 그녀는 곧장 작은 읍내시장으로 달려들어갔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저 여자 누구야? 어디서 온 거지? 행색이 꼭 거지 같네.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눈빛 좀 봐.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는 주눅이 들어 몸을 웅크렸다. 그때 그녀의 눈에 빵집 진열대에 하얀 찐빵이 들어왔다. 기억나지 않는 허기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자극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찐빵 하나를 집어들었다. 어머 도둑이야. 빵집 주인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다. 수아는 손에 쥔 찐빵을 보며 당황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곧이어 신고를 받고 파출소에서 경찰 2명이 출동했다. 그들은 다짜고짜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며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파출소까지 같이 가야겠어. 신분증 좀 봅시다. 놔요. 무슨 근거로 이러시는 거죠? 증거 있습니까? 기억은 잃었지만 몸에 밴 본능이 튀어나왔다. 그녀의 말투는 예상외로 날카롭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경찰의 화를 돋울 뿐이었다. 이것 봐라. 도둑질 해놓고 큰소리치네. 얌전히 따라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가 파출소로 끌려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강민준이 다급하게 달려와 그들을 막아섰다. 그는 엉망이 된 수아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아직 몸과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는 빵집 주인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하고 빵값을 몇 배로 물어주었다. 그리고 경찰에게는 그녀가 며칠 전 바다에서 발견된 사고 생존자이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다. 수의사 양반, 저 여자 잘 감시해.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정말 유치장에 쳐넣을 테니. 민주는 수아의 손을 잡고 겨우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온몸이 수치심과 혼란으로 떨고 있었다. 민주는 까진 그녀의 팔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었다. 미안해요. 수아가 겨우 입을 열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수아 씨 잘못 아니에요. 다 괜찮을 겁니다. 민준의 따뜻한 위로에도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눈을 한 낯선 여자. 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도둑으로 취급했다. 오직 강민준만이 그녀를 환자로 보아주었다. 그리고 그녀 곁을 지키는 충직한 개. 반디라고 이름 붙여준 그 녀석만이 그녀를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대체 누구일까? 어둠 속에서 던져진 질문은 답 없이 그녀의 텅 빈 기억 속을 공허하게 맴돌았다. 시간은 상처를 무디게 만들고 낯설물 익숙함으로 바꾸어 놓았다. 몇 주가 지나자 수아는 해안 마을의 느린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동물병원에서 작은 일들을 도왔다. 다친 유기견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겁에 질린 고양이에게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다. 동물들은 이상하리만치 그녀를 잘 따랐다. 그녀의 손길에는 기억나지 않는 따스함과 연민이 배어 있었다. 그녀와 골든 리트리버 반디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반디는 그녀의 그림자였고 그녀는 반디의 세상이었다. 둘은 함께 새벽 안개가 낀 해변을 산책했고 나른한 오후에는 툇마루에 앉아 졸기도 했다. 강민주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에게서 깊은 상처를 보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이겨내려는 강인한 생명력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는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조용한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위태로웠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이 그녀를 찾아왔다. 차갑고 하얀 실험실, 날카로운 주사바늘,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 그리고 자비로운 미소 뒤에 얼음 같은 눈을 숨긴 한 남자의 얼굴. 그녀는 언제나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럴 때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기억의 파편들은 그녀를 고문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유일한 단서이기도 했다. 같은 시각, 수아가 잃어버린 세상인 서울은 전혀 다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의 고압적이고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한지원 검사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가는 대신 부패한 배신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고 있었다. 한지원 검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차장검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무겁게 울렸다. 현재까지의 증거에 따르면 한 검사는 수사 중이던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차명 계좌와 달러 뭉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독사라고 불릴 만큼 독하고 적이 많았던 한지원이었다. 그녀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단정했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사람, 최우진 검사만은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최우진, 그는 한지원 최고의 라이벌이자 그녀를 가장 잘 아는 동료였다. 그는 한지원의 독선적인 일 처리 방식을 싫어했지만 그녀의 칼날 같은 정의감과 사건에 대한 집요함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녀가 돈 몇 푼에 자신의 신념을 팔고 도망쳤다고 너무나 허술하고 조잡한 시나리오였다. 마치 누군가 자, 이제부터 한지원을 범죄자라고 믿어라라고 떠먹여주는 것 같았다. 다시 고요한 해안 마을. 수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한지원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고개를 들었다. 강민주는 병원 단골인 한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노인은 자신의 개가 치료를 받고 병이 더 악화되었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촌스러운 법조항을 들먹이며 민준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 양반아 법에도 다 나와 있어. 소비자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민준은 억울했지만 언쟁에 익숙지 않은 그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수아가 나섰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가냘픈 톤과 달랐다.
차갑고 날카롭고 논리 정연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법 조항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지 부당한 요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수의사법 제12비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강 선생님의 진료기록부에는 어르신께서 처방된 약을 제때 투여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병세 악화의 책임은 수의사가 아닌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을 방해하시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마치 법전을 통째로 외운 사람처럼 말했다. 노인은 물론이고 강민준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노인은 할 말을 잃고 꽁무니를 뺐다. 수아 씨,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수아는 자기 자신에게 더 놀란 듯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 나왔어요. 그녀의 정체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서울의 최우진 검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한지원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원의 사무실이 수사팀에 의해 봉인되기 전 그녀가 남겼을지 모를 마지막 흔적을 찾아야만 했다. 늦은 밤, 그는 몰래 한지원의 텅 빈 사무실로 들어갔다.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그는 한지원의 집요하고 편집광적인 성격을 떠올렸다. 그녀라면 절대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사무실 구석에 있는 낡은 법전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꺼운 형법 대전 책갈피 속에서 머리카락보다 얇은 마이크로 USB 하나를 발견했다. 공식 수사팀이 놓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빵가루 조각이었다. 해안 마을의 밤은 깊어갔다. 민주는 수아와 함께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을 걸었다. 그는 그녀의 깊은 슬픔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저는 유령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 사는 기분이에요. 제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강 선생님, 저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고통을 받아 마땅한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한 슬픔이 민준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제가 아는 수아 씨는 누구보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만은 의심하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진심에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밤, 서울과 해안 마을의 시간은 서로 다른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다. 최우진은 마침내 한지원이 남긴 USB에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다. 화면에 처음으로 뜬 것은 1년 전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그녀의 스승이자 선배 검사였던 박진혁 부장검사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다. 루미너스 바이오. 최우진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건드렸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수아는 또다시 악몽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 자비로운 미소를 띤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결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태환. 그녀의 침대 발치에서 잠자던 반디가 그 이름을 듣고 마치 오랜 원수를 만난 것처럼 낮고 슬픈 신음소리를 냈다. 과거의 그림자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전혀 다른 곳에 있던 2개의 운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울의 마천루. 그 정점에 위치한 루미너스 바이오의 회장실은 차가운 예술 작품처럼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심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서태환 회장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눈앞의 모니터에 떠있는 신약 개발 진행 보고서뿐이었다. 인류를 구원할 기적의 약,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비밀. 그는 비서에게 내선 전화를 걸었다. 조 실장, 들어오라고 해. 곧이어 그림자처럼 조용한 발걸음으로 조 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서태환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한지원 검사는 아직도 행방불명인가? 서태환이 묻는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예, 회장님. 공식적으로는 비리 혐의로 해외 도주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저희가 심어놓은 증거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건 검찰의 이야기고. 서태환이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그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문제는 다른 한 명이야. 우리 연구소에 위장 잠입했던 연구원. 이수진. 그 여자는 어떻게 됐지? 절벽에서 추락한 차량은 형체도 없이 부서졌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 사고라면 파도에 휩쓸려 나갔을 겁니다. 생존 가능성은 없습니다. 서태환은 차갑게 웃었다. 추측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조 실장, 나는 자네에게 추측하라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야. 그 여자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어. 살아있다면 찾아서 처리하고, 죽었다면 시신이라도 확인해. 어떤 신락 같은 가능성도 남겨둬선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 실장이 물러나자 서태환의 지시에 따라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기억을 잃은 채 어느 해안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한 여자였다. 해안 마을에서 수아는 자신의 정체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지난번 시장에서의 일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내면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해변으로 갔다. 여기서 수아 씨를 처음 발견했어요. 혹시 뭐라도 떠오를까 해서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그 순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공포, 숨막히는 고통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민주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억지로 과거를 떠올리려 하는 것은 오히려 그녀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뿐이었다. 민주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과거는 잠시 잊어요. 지금의 수아 씨에게 집중하는 건 어때요? 당신이 뭘 좋아하고 뭘 할 때 즐거운지 새로운 기억들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의 말에 수아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사서 매일 밤 꿈에서 본 조각난 영상들과 낮 동안 느꼈던 기묘한 감정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낯선 지식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부서진 마음을 복원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다. 한편 조 실장과 그의 부하들은 이수진의 마지막 행적을 쫓아 동해안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그들은 한지원의 위장 신분이었던 이수진의 사진을 들고 주유소와 편의점, 숙박업소들을 탐문했다. 수사망은 끈질기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아가 있는 작은 마을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인근 도시로 의료약품을 사러 갔을 때 그의 옆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스쳐 지나갔다. 차 안에는 조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타고 있었다. 운명의 그림자가 바로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저녁이 찾아왔다. 수아와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지역 뉴스가 끝나고 전국 뉴스가 시작되었다. 화면에는 루미너스 바이오가 한 보육원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었다. 카메라의 초점은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서태환 회장에게 맞춰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평화롭게 소파 밑에 엎드려 졸고 있던 반디가 벌떡 일어났다. 온몸의 털을 곤두선 채 TV 화면 속 서태환을 향해 깊은 증오와 공포가 뒤섞인 으르렁거림을 토해냈다. 반디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처럼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극도의 적개심을 드러냈다. 반디야, 왜 그래? 수아는 깜짝 놀라 반디를 말렸다. 늘 온순하고 착하기만 했던 반디였다. 그녀는 반디의 광적인 분노와 TV 화면 속 서태환의 위선적인 미소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TV 속 저 남자의 얼굴. 악몽 속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차가운 눈빛의 남자였다. 이름도, 이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심장이 경고하고 있었다. 저 남자는 위험하다. 저 남자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수아 씨, 민준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사람, 알아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제 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건은 수아를 큰 충격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한 줄기 빛이 되기도 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구체적인 단서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안개 속을 헤맬 수만은 없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루미너스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어요. 민주는 망설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수아가 위험한 과거를 파헤치기보다 이곳에서 평화로운 새 삶을 살기를 바랐다. 어쩌면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과거는 잊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선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고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저 회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 일부예요. 그걸 알아야만 해요. 더 이상 유령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녀의 눈에 담긴 간절함과 결의에 민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여정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었다. 수아가 있는 마을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로 위, 조 실장은 차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실장님, 단서를 찾았습니다. 한 달 전쯤 인근 해안 마을의 한 동물병원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여자와 골든 리트리버를 치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상착의가 저희가 찾는 이수진과 일치합니다. 조 실장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간다. 어둠의 그림자는 마침내 목표물의 턱 밑까지 다가왔다. 같은 시각. 민준의 집. 수아는 민준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루미너스 바이오의 홈페이지를 보고 있었다. 회사의 연역, 연구시설 사진들을 클릭하던 그녀의 손이 갑자기 멈칫했다. 화면 속 복잡한 연구시설의 복도가 너무나도 섬뜩할 정도로 눈에 익었다. 공포와 함께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려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어둠을 가르며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빠른 속도로 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려앉은 해안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마을로 진입했다. 사냥개의 눈처럼 번뜩이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고요한 집들의 벽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다. 강민준의 동물병원 간판이 불빛에 잠시 스쳤을 때 차는 마을 어귀의 후미진 곳에 멈춰 섰다. 조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먹잇감을 덮치기 전에 맹수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목표물을 관찰하며 완벽한 기회를 기다렸다.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그들의 신중함이 수아와 민준에게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평화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마을은 새로 들어설 리조트 개발건으로 시끄러웠다.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는 사실상 통보에 가까웠다. 지역 유지가 소유한 리조트 회사는 막강한 자본과 인맥으로 지역 경찰과 관공서를 구워 삶은 지 오래였다. 바로 그때 술에 취한 한 노인이 회의장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평생을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김씨 할아버지였다. 이놈들아, 니들이 무단으로 방류한 폐수 때문에 내 고기들이 다 죽고 그물이 다 썩어버렸어. 내 밥줄을 끊어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억울함을 토해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조롱뿐이었다. 파출소장은 귀찮다는 듯 그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려 했다. 주민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거대한 권력 앞에서 침묵했다. 강민준 역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수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얌가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장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겁에 질려있던 유령 같은 수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과 칼날 같은 눈빛을 가진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는 파출소장에게 다가갔다. 소장님, 지금 이분을 체포하시려는 겁니까? 자신의 생계가 막막해진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범죄입니까? 그녀는 이어 리조트 측 관계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의거,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민법 제150조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김씨 어르신의 피해는 물론 인근 해역의 모든 어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입에서 법조항들이 막힘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주민들을 향해 외쳤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오염된 해수와 폐사한 어류 샘플을 채취하고 폐수를 방류하는 장면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기묘한 힘과 설득력이 있었다. 회의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파출소장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리조트 관계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민주는 경외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수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독사 한지원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연설을 마친 수아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뜨거운 무언가가 정의감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최우진 검사는 며칠 밤낮으로 씨름하던 USB의 암호를 마침내 해독했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한지원의 비밀 수사 일지였다. 그녀의 스승이었던 박진혁 부장검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에서부터 루미너스 바이오의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에 대한 단서들, 그리고 이수진이라는 가명으로 회사에 잠입하겠다는 그녀의 대담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암호화된 음성 파일이었다. 박진혁 부장검사가 죽기 몇 주 전 한지원에게 남긴 마지막 통화 녹음이었다. 지원아, 여기서 빠져나와. 여긴 약을 만드는 곳이 아니야. 괴물을 만들고 있어. 그리고 실패작들은 조용히 처리되고 있지. 서태환 회장, 그자는 과학자의 탈을 쓴 악마야.
선배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 최우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한지원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용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실종되었다는 연구원 이수진의 사고 기사. 그게 바로 그녀였다. 최우진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된 대가로 자신 역시 이 위험한 게임의 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해안 마을에서는 수아의 외침이 작은 불씨가 되어 번져나가고 있었다. 김씨 할아버지를 필두로 한 어민들은 그녀의 말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당열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곧 리조트 소유주인 지역 유지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격노하여 파출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일을 망칠 셈이야. 당장 그 여자 입을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출소장에게 수아는 이제 골치 아픈 뜨내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안락한 자리를 위협하는 위험인물이었다. 한편 마을 어귀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조 실장은 서태환 회장에게 보고했다. 그 여자, 틀림없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그 안에 잠든 검사의 본능은 살아있습니다. 벌써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서태환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살아있는 본능은 뚜렷한 기억보다 더 위험한 법이지. 찾아서 데려올 생각은 버려. 그냥 제거해. 그 수의사라는 놈도 함께. 가스 누출이나 화재 같은 깨끗한 사고로 위장하도록. 목격자는 남기지 마. 살인 명령이 떨어졌다. 그날 밤 서울의 최우진 검사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상부를 믿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은 당분간 혼자서 해야만 했다. 그는 한지원이 신뢰했던 검찰 내 동료들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라이벌이었던 그는 이제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했다. 해안마을의 부둣가. 수아는 어민들의 배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기억을 잃은 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가 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어쩌면 이게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 그때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 곁에 다가왔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수아 씨.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가스통으로 보이는 물체를 들고 조심스럽게 강민준의 동물병원 뒤편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모든 것을 불태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잔인한 불꽃이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둣가에서의 짧은 평화가 끝나고 강민준과 수아가 동물병원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그들을 가장 먼저 방인 것은 평소와 다른 반디의 절박한 울음소리였다. 반디는 미친 듯이 지저대며 현관문과 뒤뜰로 난 문을 번갈아가며 긁어댔다. 그건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죽음의 위험을 알리는 처절한 경고였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의 코끝에 역한 기름 냄새가 스쳤다. 이건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뒤뜰 쪽 목조 외벽을 따라 붉은 불길이 뱀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불이야. 조 실장의 부하들이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그들은 병원 주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연기가 병원 안으로 스며들었고 유독 가스가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정문 쪽에서는 이미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들은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수아의 씨, 이쪽으로. 민준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수아의 손을 잡고 수술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동물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고 낡은 창문이 있었다. 좁지만 여길 통하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민준이 먼저 수아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다. 밖으로 나온 수아의 눈에
어둠 속에서 불타는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검은 옷의 사내들이 보였다.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이었다. 민준과 반디가 뒤이어 빠져나왔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 뒤편의 해안가 숲을 향해 달렸다.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놓치지 마, 당장 잡아. 그들의 탈출을 발견한 조 실장의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제부터는 쫓고 쫓기는 사냥의 시간이었다. 칠흑 같은 숲속은 위험으로 가득했다. 뾰족한 나뭇가지가 옷을 찢고 발밑에서는 젖은 낙엽이 미끄러졌다. 민주는 이 지역 지리에 익숙했다. 그는 짐승들만 아는 작은 길을 따라 수아를 이끌었다. 수아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몸은 기억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호흡은 거친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훈련된 전문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반디는 그들의 길잡이였다. 뛰어난 후각으로 앞장서서 길을 열고 추격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낮은 신음소리로 경고했다. 그들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며 어둠의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한참을 달려 그들은 숲을 벗어나 해안 도로로 이어지는 작은 공터에 다다랐다. 이 도로만 건너면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숨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로로 뛰어들려는 순간 끼익하는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코너를 돌며 나타났다. 두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치 거대한 괴물의 눈처럼 그들을 꿰뚫었다. 바로 그 불빛, 그 타이어 소리, 그 차종, 모든 것이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되살리는 반가쇠가 되었다. 수아의 머릿속에서 잠겨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영상들이 폭류처럼 그녀의 뇌리를 덮쳤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다른 실험체들, 루미너스 바이오라고 적힌 서류, 악마야 라고 속삭이던 박진혁 부장검사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해 명령을 내리던 서태환 회장의 차가운 눈빛, 고속도로에서의 추격전, 자신을 들이받던 검은색 세단,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추락하던 절망적인 감각. 그녀는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정신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다. 안 돼. 또다시 민주는 쓰러진 그녀를 감싸 안으며 절규했다. 추격자들이 그들을 포위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조 실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된 순간이었다. 크르릉 반디가 분노와 용기로 가득 찬 포효를 내지르며 조 실장에게 달려들었다. 황금빛 섬광처럼 날아오른 반디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 실장의 팔을 물어뜯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조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 짧은 순간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다. 민주는 정신을 잃은 수아를 둘러엎고 다시 반대편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젠장, 저 개새끼. 분노한 조 실장이 그들의 등 뒤로 총을 발사했지만 총알은 어둠 속의 나뭇가지만 스칠 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민주는 해안가 절벽 아래에 있는 버려진 어부의 오두막을 발견했다. 그는 기진맥진한 수아를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수아는 추위와 공포, 그리고 갑자기 몰려든 기억의 파편들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수아씨, 괜찮아요. 이제 일단은 안전해요. 정신 좀 차려봐요.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극심한 공포와 함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겁에 질린 수아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갈라진 목소리로, 자기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수아는 내 이름이 아니에요. 그녀는 떨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이름은 한지원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한지원. 그 이름이 작은 오두막의 공기를 무겁게 갈랐다.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길 잃은 영혼이 아니었다. 그녀는 끔찍한 과거를 가진 쫓기는 목표물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돌봐왔고 어쩌면 사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르는 여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에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위험은 이제 막연한 추측이 아닌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다. 오두막에 부서진 창문 틈으로 달빛 한 조각이 들어와 한지원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지난 몇 달간 잠들어 있던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독사라고 불렸던 한 검사의 끈질기고 무서운 집념이, 사냥당하던 먹잇감은 이제 사냥꾼의 본능을 되찾기 시작했다. 날이 밝아오는 어부의 낡은 오두막 안. 공기는 충격과 혼란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지원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지만 그 이름과 함께 돌아온 기억의 파편들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알던 순수하고 겁 많던 수아는 간밤의 화염과 함께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낯설고 위험하고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긴 여자 한지원이었다. 검사라고 했어요. 당신 정말 검사였어요. 한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밤 쏟아져 들어온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조합하며 말했다. 루미너스 바오, 서태환 회장, 제가 그를 수사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으로 위장해서 잠입했죠. 그들이 불법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거의 다 잡았었는데 그들이 먼저 손을 쓴 거예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암살 시도였어요.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이 일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이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에 들어와 버렸다. 그의 집은 불탔고 그 역시 살해당할 뻔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당신도 위험해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돌아가서 싸워야만 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단 한 사람, 제 손을 잡아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의 뇌리에 최우진 검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지독한 라이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신봉하던 사람이었다. 그라면 진실 앞에서 비겁하게 돌아서지는 않을 터였다. 그녀는 스승이었던 박진혁 부장검사와 사용했던 비상연락 프로토콜을 기억해냈다.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호를 보내면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비상경보가 울리는 방식이었다. 그 단말기는 지금쯤 그녀의 사건을 인계받았을 최우진 검사가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전화기가 필요해요.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읍내로 나갔던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채 이웃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 선불폰 하나를 구해왔다. 한지원은 인적이 드문 해안가 바위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한 번 울리자마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약속된 신호였다. 이제 모든 것은 최우진의 손에 달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최우진 검사는 밤샘 수사로 지쳐 있었다. 한지원의 USB에서 발견된 진실은 너무나 거대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상부에 보고했다가는 증거를 뺏기고 묵살당할 것이 뻔했다. 바로 그때 그의 컴퓨터 모니터 구석에 설치해 두었던 정체를 알 수 없던 프로그램에서 붉은 경고창이 깜빡였다. 한지원의 파일 속에 있던 프로그램이었다. 발신지는 동해안의 한 공중전화. 이수진 연구원이 사고를 당했다는 바로 그 지역이었다. 아, 살아있었어. 최우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프로토콜은 응답 방식을 명시하고 있었다. 지정된 시각에 익명의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할 것 약속된 시간이 되자 그는 채팅방에 접속했다. CWJ, 누구지 바이퍼? 누군지 알 텐데. 내 책상에서 뭘 찾았지 바이퍼? 독사는 검찰 내에서 그녀를 부르던 비공식적인 별명이었다. CWJ 뱀의 둥지, 루미너스 바이오, 그리고 박진혁 부장님. 비퍼, 그들이 날 죽이려 했어. 어젯밤에도 이제 내겐 아무도 없어. CWJ, 뭐가 필요한가? 짧은 대화, 그 속에서 두 라이벌의 불완전한 동맹이 맺어졌다. 우정도, 신뢰도 아니었다. 오직 공동의 적과 법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검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최우진은 그녀의 내부자가 되어 그녀의 탈출을 돕기로 했다. 한지원은 모든 상황을 민준에게 설명했다. 그가 도와줄 거래요. 저를 여기서 빼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서울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평화로운 세계는 이미 산산조각 났다. 그녀를 다시 그 용의 아가리 속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가지 마요. 제발, 우리 그냥 도망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요. 제가 함께 갈게요. 그의 절박한 애원은 서툰 고백과도 같았다. 한지원의 마음이 흔들렸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보여준 따뜻함과 헌신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도망칠 수 없어요. 만약 제가 도망치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거고 스승님의 죽음은 영원히 묻히게 되겠죠. 당신이 돌봐주었던 수아는 도망칠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검사 한지원은 그럴 수 없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기다려줘요. 이 모든 게 끝나면 그때는 꼭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최우진이 세운 탈출 계획은 치밀했다. 조 실장의 부하들과 지역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찾고 있을 터였다. 그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퇴직한 선배 형사가 운영하는 사설 보안 업체를 움직였다. 작전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민준이 자신의 트럭을 몰고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 추격자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한지원과 반디는 험준한 산길을 통해 약속된 접선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이별의 시간은 짧았다. 민준은 자신의 마음 대신 작은 구급 상자와 나침반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조심해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지원은 반디와 함께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민주는 일부러 요란하게 트럭을 몰며 추격자들을 유인했다. 조 실장의 부하들이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그는 익숙한 지리를 이용해 위험한 고개의 운전을 하며 그들을 따돌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지원은 마침내 약속 장소인 버려진 채석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완전히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왔다. 문이 열리고 최우진이 보낸 선배 형사가 내렸다. 한 검사님 되십니까? 최 검사 지시 받고 왔습니다. 타시죠. 한지원과 반디가 차에 올라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창밖으로 자신이 지나온 산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녀의 감옥이자 안식처였다. 그녀는 이제 수아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다. 승합차 창문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몇 달 전, 기억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 얼굴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독사 한지원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었다. 마지막 결전을 위해 적의 심장부인 서울로 돌아가는 전사였다. 서울의 공기는 차가웠다. 한지원은 최우진 검사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몇 달 만에 마주한 두 라이벌 사이에는 어색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우진은 그동안의 상황과 자신이 알아낸 것들을 브리핑했다. 그는 한지원의 스승이었던 박진혁 부장검사를 따르던 젊은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비밀리에 모아 작은 팀을 꾸려놓고 있었다. 한지원은 돌아온 기억의 파편들과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공유했다. 그녀가 위장 잠입하며 얻은 루미너스 바이오 내부 정보는 결정적이었다. 그들의 증거는 아직 정황에 의존하고 있었다. 서태환의 숨통을 끊어버릴 실험실 내부의 물리적 증거와 피해자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합니다. 서태환은 이미 모든 것을 치웠을 겁니다. 그를 우리 함정으로 끌어들여야 해요. 한지원의 눈이 독사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서태환의 가장 큰 약점이 그의 오만함과 신약에 대한 광적인 자부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작전명은 이카루스의 날개였다. 스스로의 자만심에 불타태양으로 돌진하다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서태환을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추락시키는 것이었다. 작전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최우진이 언론에 박진혁 부장검사 자살 사건, 새로운 증거 발견으로 재수사 착수라는 정보를 흘려 수사 방향이 엉뚱한 경쟁 제약사로 향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이것은 서태환을 안심시키기 위한 연막이었다. 둘째, 그들이 비밀리에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을 통해 루미너스 바이오의 합법적인 임상시험 부작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연구자료의 일부를 요구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서태환이 자신의 본사에서 개최하는 세계 바이오 컨퍼런스, 그가 신약 개발의 성공을 발표하며 최고의 영광을 누릴 바로 그 순간을 D-Day로 잡았다. 그들의 파티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계획은 일사불란하게 실행되었다. 최우진의 기자회견과 민사소송 소식에 서태환은 예상대로 오만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저 성가신 파리 정도로 치부하고 조 실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발표할 컨퍼런스에 쏠려 있었다. 그는 한지원의 팀을, 그리고 기억을 잃었던 한 여자의 집념을 완벽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서태환은 모든 원본 데이터를 그의 개인 엘리베이터로만 접근 가능한 지하 비밀 연구실의 서버에 보관하고 있어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죠. 컨퍼런스 당일은 보안이 가장 삼엄한 동시에 가장 허술한 날이 될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회예요. 한지원이 말했다. 결전의 날, 루미너스 바이오 타워는 전 세계에서 온 언론과 투자자들로 북적였다. 단상 위에서 서태환은 인류의 구원자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작전이 개시되었다. 최우진과 검찰 수사팀이 민사소송을 근거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건물 정문으로 들이닥쳤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컨퍼런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린 사이 한지원은 신뢰할 수 있는 수사관 몇 명, 그리고 반디와 함께 서비스 출입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그녀의 기억은 완벽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내부 보안 시스템을 능숙하게 우회했다. 숨어있는 경비원의 위치는 반디의 예민한 후각이 먼저 알려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서태환의 개인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고 그녀가 위장 잠입 당시 외워두었던 코드로 지하 비밀 연구실의 문을 열었다. 악몽 속에서 보았던 차가운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에는 불법 임상시험의 끔찍한 기록이 담긴 영상들과 실패작으로 분류되어 사망 처리된 피해자들의 명단이 보관된 서버가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낼 스모킹 건이었다. 그들이 증거를 확보하던 그때 비상경보가 울렸다. 침입 사실을 보고받은 서태환이 경로하여 직접 지하 연구실로 내려온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한지원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죽었어야 할 연구원 이수진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내 손으로 직접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는 완벽하게 그들을 가뒀다고 생각하며 오만하게 웃었다. 상관없다. 너와 그 증거는 이제 이 빌딩의 콘크리트 더미 아래 함께 묻히게 될 테니. 서태환이 조 실장에게 신호를 보내려던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그곳에는 최우진과 그의 수사팀이 서 있었다.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 한지원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구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서태환 회장, 내 이름은 이수진이 아니야. 그녀는 최우진이 가져온 자신의 검사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나는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지원이다. 그녀의 눈빛은 독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금부터 약사법 위반, 불법 임상시험, 그리고 박진혁 부장검사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한다. 서태환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불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오만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컨퍼런스는 그의 몰락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처형장이 되었다. 차가운 수갑이 서태환의 손목에 채워졌다. 끌려가던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반디와 마주쳤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반디는 모든 희생자들의 승리를 선언하듯 그를 향해 날카롭게 한번 짖었다. 싸움이 끝난 연구실에 한지원은 홀로 서 있었다. 아드레날린이 걷히자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최우진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해냈군요. 한 검사.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쟁심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한지원은 그들이 확보한 증거,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이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온 것이다. 태하 게이트의 후폭풍은 거셌다. 서태환 회장과 그의 하수인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서태환은 살인교사 및 각종 비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루미너스 바이오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그들의 불법 임상시험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기금이 마련되었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사법개혁이 시작되었다. 세상은 시끄럽게 변했지만 그 변화는 분명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한지원은 서울중앙지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더 이상 라이벌이 아닌 든든한 동료가 된 최우진 검사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장검사로 승진이 결정되어 있었다. 한 검사, 자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최우진이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말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박진혁 부장검사님 사건 서류야. 공식적으로 사인이 살인으로 변경 종결되었어.
스승님의 명예는 이제 회복된 거야. 한지원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 그녀를 버티게 했던 마지막 이유가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 그녀는 최우진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지독했던 경쟁은 이제 대한민국 검찰의 미래를 함께 짊어질 굳건한 동료애로 변해 있었다. 한지원은 긴 휴가를 냈다. 그리고 반디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동해의 작은 해안 마을로 차를 몰았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불에 타버린 동물병원과 집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 강민준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를 발견한 민준이 달려왔다. 안 왔군요. 안 세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 명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독사검사. 다른 한 명은 작은 바닷가 마을의 평범한 수의사. 너무나도 다른 두 세계의 사람이었다. 과연 그들의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은 며칠을 함께 보냈다. 예전처럼 해변을 산책하고 밥을 먹고 조용히 서로의 곁을 지켰다. 민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그가 마침내 물었다. 이제 당신은 누구예요? 지원 씨 서울의 한지원 검사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 바다에서 만났던 수아인가요?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이 평화로운 곳에 머물고 싶었다. 자신을 구해준 이 따뜻한 남자와 함께 모든 것을 잊고 수아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 삶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어민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방여주었다. 검사님 덕분에 우리도 이제 허리 펴고 살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받으며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킨 정의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희망이 되는지를.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민준과 함께 해변에 앉았다.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아는 한지원이라는 얼어붙었던 사람을 녹여주었어요. 사람을 믿는 법,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그 애가 제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독사로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검사의 삶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는 저의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김씨 할아버지가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과거를 버리는 대신 과거와 화해하고 그것을 끌어안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검사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검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제 일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힘든 삶이 될 거예요. 그런 나라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환하게 웃었다. 내 병원은 여기에 있고 내 삶도 여기에 있죠. 하지만 요즘 서울의 경찰견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실력 좋은 수의사가 부족하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그리고 이 녀석. 그가 반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도시 체질인 것 같아서요. 그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세상을 기꺼이 옮겨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 후 서울 도시의 소음 속 한적한 주택가에 새로 문을 연 반디 동물병원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강민주는 경찰 K9 부대에서 온 shepherd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과 보람이 가득했다. 병원 2층에 마련된 작은 집에서 한지원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내려왔다. 날카로운 검사의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온화해졌다.
그녀는 민준의 뺨에 짧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다. 그녀의 곁에는 위풍당당하게 꼬리를 흔드는 반디가 함께했다. 그녀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섰다. 한때는 복수심과 증오로 바라보았던 거대한 건물. 이제 그녀는 그곳을 평온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한지원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당당한 발걸음으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문 밖에서는 반디가 마치 그녀의 가장 든든한 보좌관처럼 의젓하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상처를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은 그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